12월 10일 목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식 전략 발표해 주세요. RCEP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중국을 비롯한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가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RCEP는 현재로서 글로벌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자료 3페이지 표 2번을 보시면 RCEP의 주요 기대 효과로서는 15국의 회원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게 되어서 FTA 활용이 더욱 용이해졌고 향후 20년에 걸쳐 회원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의 90% 수준을 철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상 거래의 관세도 면제됩니다. RCEP 타결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내 교역과 투자 증가가 기대됩니다. 5페이지 표 4번을 보시면 현재 대부분 회원국 간 양자 FTA가 체결된 상황입니다. RCEP는 개별 FTA에 비해서 스파게티 볼 효과를 감소시켜 효율성도 제고될 것입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여러 가지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어서 RCEP 타결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좀 말씀드리면 주도국인 중국은 아시안 내부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RCEP를 통해서 개방 수준 높임으로써 쌍순환 경제 전략을 견고히 할 전망입니다. 무역 증대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물론 중국의 대외 투자 확대와 제조업 고도화도 더욱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8페이지 그림 7번을 보시면 20년에 걸쳐서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를 90% 철폐할 계획인 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가전제품, 전기 설비, 기계 등 업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RCEP는 중국과 일본 간 최초의 무역 협정입니다. 발효 이후에 중국의 대일본 수출종에 즉시 관세 면제가 시행되는 전기기계, 자동차 부품 등의 수혜가 전망됩니다. 이어서 베트남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하게 스파게티볼 효과 때문에 교역량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역내의 교역량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베트남의 수출 정역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이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가 이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인데 선진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 같이 약간 제조업 죄송한데 발표할 때도 마스크를 좀 끼고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가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자국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그 퀄리티가 높은 소재를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 RCEP를 통해서 투트랙 수출 전략을 강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생산기지 강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1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베트남으로 이제 노동지향적 산업의 이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와 더불어서 그 자국 기업들, 베트남 기업들도 기술 이전의 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주변으로 자사의 생산기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임대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산업단지 구축에 사용될 소재나 건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그 마지막 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에 정리해 놨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19페이지부터이고요. 일본은 이미 2000년대부터 사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FTA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RCEP는 이웃 나라인 한국과 중국과의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협상입니다.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과 관련해서는 대중국 수출 관세 면제가 좀 단계적으로 시행이 돼서 대부분 이제 발효 이후 11년차, 16년차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수출 환경 개선이 상당 부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승용차 중에서는 이제 1500cc 이상
외건 같은 경우에는 최애국 대우인 15%의 관세를 부여받게 돼서 기존 대비 10%포인트 이상 관세 감소 효과가 발생해서 좀 완성차 업체들의 일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이와 함께 이제 최종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 중에서는 전기차용 주요 부품, EV용 구동 모터라던가 배터리 소재, 이런 관련 기업들인 일본 전산이나 미쓰비시 전기 등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일본의 전반적인 무역 환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일본은 RCEP 이전에 이제 TPP를 좀 주도해 왔는데, TPP에서 미국이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다소 축소되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 RCEP를 통해서 양자 협상 간에 이제 겹치는 국가가 많다 보니까 일본은 향후 이제 바이든 정권 하에서 미국의 이제 CPTPP 참가를 위한 노력을 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은 중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이랑은 이미 FTA가 체결이 돼 있고 관세 철폐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이번 RCEP 영향이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FTA 체결은 돼 있었지만 관세 철폐율이 낮았던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 철폐율 상승, 그리고 FTA가 체결돼 있지 않는 일본과의 교역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특히 일본산 중간재를 많이 쓰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한편 아세안 지역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원산지 단일화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핵심 업종들은 IT,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철강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업들은 본 자료의 24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슈 같은 거는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이게 그 품목들이 이제 관세가 면제되는 시기가 즉시 면세되는 품목도 있지만, 이제 주력 수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년차, 16년차 이런 식으로 이제 시차를 두고 면제가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이제 향후에 양국 간의 이제 교역 환경이 좀 개선된다라는 측면이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자료엔 빠져 있는데요. FX 코멘트 발표해 주세요. 네, 위안화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RCEP 체결 그리고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지금 위안화 가치가 2018년 6월 이후에 가장 강한 수준인데요. 이유 있는 강세라 생각됩니다. 일단 11월 수출 지표 그리고 제조업 PMI가 각각 2018년 2월 그리고 2017년 3월 이후에 가장 잘 나왔고요. 특히 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그림 2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의 중국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채권 잔액 보유 증가율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 지표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1월 무역 수지 자체가 이제 사상 최고치가 나왔고요. 특히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증가라는 이슈가 항상 미중 관계에서 좀 불편한 이슈긴 한데요. 사실 다음 페이지 그림 3번과 4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미국의 이제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하락하고 이제 바이든 신정부 때 들어서서 사실 그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림 4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 인위적인 약세 유도해서 지금 수출 지표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위안화 환율의 방향성을 바꿀 재료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도 달러 위안 하단 6.3 위안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위안화의 강세 기조는 열어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원화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와 상관관계가 꽤 높은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위안화 강세와 연결해서 저희 원화 쪽도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원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생각보다 강세 레벨이 좀 빨리 오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출 지표 턴어라운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하게 수출 증가율이 총 수출 그리고 일평균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황이라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까지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유 있는 강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기별 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서 4분기 내년도 각각 분기 평균으로 1,100원, 1,080원 그리고 1,060원, 1,080원 정도로 하단은 1,05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궤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플로 보면은 중국의 그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가 좀 많이 올라오는 뉴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업체인 수닝 좀 부도설까지 도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크레딧 이슈가 좀 FX 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나요? 사실 크레딧 이슈, 이렇게 FX 쪽에서 접근하기는 일부 이제 부실 기업이나 크레딧 이슈가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부채 쪽에서 크레딧 이슈라기보다는 정부 부채 쪽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 주도로 정부 부채가 제일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 중국보다는 미국, 그리고 선진국 주도의 이제 재정적 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레딧 이슈는 사실 FX 전체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글로벌리 달러 약세 기조를 이끄는 게 미국의 재정 지출이라는 점이 좀 더 중요해 보여서, 사실 그건 좀 산업단의 이슈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FX 방향성에는 오히려 정부 쪽이 좀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는 그러니까 중국의 뭐 지방정부 보유 기업들 부도가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고요. 등이 있는데 그 최근에 저희 크레딧에서 그 이슈로 자료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우리 생각은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그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는 차원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의류 OEM 산업 발표해 주세요. 네, 의류 OEM 쪽 최근 업데이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현재 영업 상황은 그냥 무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의 경우 달러화 기준 오더가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는 뭐 마스크 관련된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소비가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기준 오더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홈트레이닝 및 아웃도어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바이어들의 매출 전망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율은 대신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달러화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 원자재 구입 시점 대비 판매 시점의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은 3분기 같은 서프라이즈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무난한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전망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 지금 내년에 달러화 기준 오더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다 미국의 소비 회복에 의한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도 내년에 달러 기준 오더 한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홈트레이닝이나 아웃도어 활동 증가가 좀 구조적으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업계가 내년 전망을 좀 좋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대형 사업자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서 국내에 이제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대형 OEM의 점유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친환경 에코패션의 대세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에도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했다라는 것까지도 많이 밝혀요. 근데 뭐 한세나 영업무역 같은 애들이 노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이유는 이 대형 업체들이 친환경 원단 개발이라든지 친환경 공장 건축, 공정 무역, 그다음에 엄격한 노동 컴플라이언스 준수 이런 데서 훨씬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패션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해서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한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의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화 강세 국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 이러면 제일 좀 대표적으로 피해 업종 중에 하나가 지금 의류 OEM 쪽인데 지금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뭐 과거에 비해서는 뭐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원화 강세 측면에서 보면 자료에서도 조금 원가율 상승한다라고 코멘트는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요즘은 뭐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뭐 어지간히 원화 강세에 되더라도 수익성이 큰 문제가 없다든지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원화 강세 국면에서 좀 주가가 탑다운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잃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좀 주가가 사실상 조금 옆으로 기거나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느냐, 뭐 이런 질의를 많이 받아서 영업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업데이트를 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탑다운적인 관점에서 OEM에 대한 관심이 약간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 이제 뭐 월별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율도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원화기준 매출도 하락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때 제일 안 좋고요. 그다음에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은 근데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원화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매출이나 이런 게 조금 규모가 줄어 보일 수는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원가율이 상승한다거나 이런 거는 특별히 없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낮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뭐 매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판관비나 원가까지 모두 달러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느 정도 환에 대해서 뉴트럴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갈 때, 가면서 환율이 변하는 시기에 주가가 가장 크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탑다운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인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세 씨 여러분, 그 면마스크랑 방어복은 내년도 좀 많이 빠질 걸로 보나요, 저희 쪽? 이거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대적으로 영업무역 쪽이 좀 한세보다는 좀 나은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내년에는 면마스크나 방호복 오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많았던 거는 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직포 마스크보다는 면 마스크에 대해서 그나마 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래서 면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했는데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부직포 마스크에 좀 익숙해져서 면 마스크보다는 부직포 마스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했던 게 면이기 때문에 이쪽 오더는 내년에는 이제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 매출의 10%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실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갭이라든지 월마트, 타겟 이런 쪽의 오더가 뭐 최소 10%에서 많게는 30에서 40%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워낙 그 의류 오더 회복이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영업무역도 내년에 이제 이 아웃도어나 스포츠 복종에 대해 전망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좋게 보는데 여기도 코로나로 인한 좀 이례적인 수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캇이고요. 뭐 자전거 매출이 전년 대비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기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본업은 좋은데 이제 코로나로 누렸던 그런 이례적인 수혜는 조금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제 완만한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전 시럽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호도선이가 한세, 영원, 호전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지금 호전 시럽은 저희 스몰캡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커버리지 중에서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4분기는 영업무역이 좀 아웃퍼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영업무역이 지금 4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영업무역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길게 놓게 보면 두 종목 다 무차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제철, 포스코케미컬 발표해 주세요. 네, 현대제철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저희 RCEP 수혜 기업으로도 들어가 있던 종목인데 관련해서는 이제 아직은 현대제철의 수출 비중이 좀 낮은 상태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 연계된 수혜가 클 거라는 점에서 아마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릴 말씀의 그 포인트는 일단 현대제철 TP를 47,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낮은 PBR, 두 번째는 실적 회복, 세 번째는 사업 구조 조정인데요.
PBR 멀티플은 저희 타겟 프라이스 기준으로 0.38이에요. 이게 5년 평균인데 현재는 0.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글로벌 철강 기업들 한 2천만 톤 이상 되는 대형 철강 기업들의 평균 PBR이 한 0.7배 정도 됩니다. 포스코가 0.5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여전히 0.3배면 실적 회복 이런 거 강도를 따지기 전에 아주 싸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을 수 있는 수준이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0억이 안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한 4,500억으로 분기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 철강 가격의 상승이고요. 지금 최근에 철강 가격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었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강판 가격이 2017년 5월 이후에 계속 동결 중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면 내년 상반기엔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사업 구조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단조 사업이라든가 칼라 강판 같은 전기로 열연각 박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나 친환경차 외판재를 계속 할 거고 또 그룹의 수소 사업 관련해서 역할을 계속 하는 걸로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안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다른 이슈인데 그 3페이지에 ESG 쪽에 보면 회사가 산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지표가 안 좋잖아요. 네네. 회사 쪽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나요? 일단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이제 고로업체들은 철강의 제법 만드는 방법 자체가 탄소 환원법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응책으로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을 해서 줄이는 것들, 그 다음에 가스 발생을 좀 줄이는 것들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수소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것들도 포스코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산화탄소 발생을 네팅시키기 위한 노력들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공장이다 보니까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인명사고라든가 각종 사고들도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 보도 보시면 계속해서 포스코도 현대제철도 그렇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좀 높이게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 투자를 계속 수천억에서 수조 단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 언급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반영하신 건가요? 지금은 좀 가능성을 사실 정확히 얼마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저희가 보기에는 냉연 강판 가격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판재료 가격으로 보면 저희 테이블에도 있지만 2020년에 74만 9천 원이 평균 가격이었는데 내년에는 78만 9천 원 오를 걸로 봐요. 이거 대부분이 이제 냉연 강판 가격에 인상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그 부분이 대부분 또 자동차 강판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국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이게 내년 한 4, 5월 돼야 결과가 나와요. 좀 상반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델에는 그 정도 적용을 했고 실제 그게 결정되는 건 내년 한 봄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포스코랑 이 두 개 사실 주가 현대제철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포스코도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로 좋은 상황인데 두 종목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떤 쪽이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주가 관점에서는 좀 더 나아 보이는지. 일단 투자자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펀더멘탈리 실적이 좋아지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업사이드가 좀 있어 보이는 데가 어디냐 이런 건데 일단은 펀더멘탈리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포스코가 더 견고합니다. 실적 올라오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이제 영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실성이 있죠. 반면에 현대제철은 말씀드리지만 멀티플이 워낙 싸고요. 또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을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확정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업사이드는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나 투자가들한테 콜할 때는 포스코가 일단은 저희가 보기엔 포스코 주가가 가는 동안에는 현대제철이 따라가면서 계속 캐치업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쌍용양효의 대우건설 그리고 한국전력 코멘트까지 해주세요. 예, 저희 연간 전망에서 토픽으로 말씀드렸던 대우랑 쌍용 이 주가 계속 좀 최근에 좋았습니다. 대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제 목표 주가 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고요. 일단 최근에 국내 건설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건설 부문에 적용하던 EV/EBITDA 기존의 2.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매입한 자체 사업용 영업용 부동산 과천 1.4만 평 3,500억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여전히 계속 유지하고요. 주택 분야 확대되는 것들로 인해서 건축 부문 매형 확대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베트남 THT 프로젝트 하반기 때 일괄적으로 매출 반영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올해 내년 자체 사업 분양 프로젝트 개시하고요. 그다음에 카타르 노스필드, 그다음 모잠비크 에어리어 4 같은 LNG 중심의 해외 수주가 확대될 것을 계속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여전히 코로나로 공기 지연 발생하고 해외 프로젝트 손실 계속될 수는 있는데 3분기까지 10% 이내 추가 원가 반영됐던 거 감안해보면 제한된 수준으로 좀 보고 있고요. 5페이지 좀 보시면요. 저희가 건설업 자체가 리레이팅이 나오려면 일단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림 1번과 2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영업이익 성장 같은 경우 건설업 20%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우가 63%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PR 밸류에이션을 보면 대우는 3.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현대, 삼행 같은 경우 이제 9배 정도인 걸 감안해보면 여기에서의 갭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단적인 예로 GS랑 이제 대림 현산이랑 비교해봐도 뭐 밸류에이션이 좀 압도적으로 싸다라는 거, 그리고 건설업 평균 대비도 여전히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점들은 건설업 밸류가 그대로 있더라도 대우가 실적이 나오면서 건설업 밸류를 전반적으로 따라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우건설 대형주에서 여전히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쌍용야이 같은 경우는 역시나 목표 주가 기존의 7,000원에서 8,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여전히 건설주 내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당 배당금 460원에서 480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순환자원 처리시설 추가 투자 가능성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지금 600억 정도라면은 3년 후에 이제 추가 투자가 완료될 때는 1,000억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부분, 이게 뭐 구체적으로 레포트에서는 이제 그 언급된 내용은 살펴보면 이제 폐기물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런 폐기물 처리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멘트업만 보면은 연구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산업들이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연구 성장률을 축소했던,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했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영업이익 2,860억 정도, 그다음에 에비타 5,000억 가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고요. 일단 시멘트 가격 인상 가능성, 이미 시멘트 업체들이 전부 다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8% 정도 인상을 해서 이제 협상할 거고, 협상했을 때 하반기 정도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절반 이하인 3%포인트 정도만 인상 가능성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코로나랑 장마 때문에 이연된 물량이 대략 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이연된 물량들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환자원 처리시설 가동되는 것들까지 이제 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익 개선 효과가 좀 빠르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ESG 측면에서도 사실 쌍용야이 같은 경우는 순환자원 처리 시설에 대한 확대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폐플라스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시멘트 업체들이 만약에 순환자원 처리 시설을 한 30% 정도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연간 200만 톤 정도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런 측면들 계속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부연 설명만 드리면 그림 3번과 4번을 보시면요. 건설 수주액 같은 경우는 2020년 지금 190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만 보면 90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한 3, 4월에 한남 3구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신규 수주,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없었거든요, 수주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5대 광역시 중심으로 한 지방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방의 도시 정비나 어떤 외주 사업 같은 경우는 착공 시기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런 점들 감안을 했을 때
수주액 올라온 것들이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착공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그림 4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멘트 출하량이 올해 4,500만 톤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빠르게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조건들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멘트 업종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시멘트 업종 내에서 MS 1등하고 있는 쌍용양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점만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언론 보도에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12월 17일 날 발표가 될 거고 환경비용이 분리부과 된다라는 부분은 제외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비용까지 사실 반영된 연료비 연동제를 예상했던 거를 감안했을 때는 기대 못 미치는 거 사실인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러니까 좀 기대 못 미친다,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환경비용은 이미 전가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정부가 충분히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아리백 이행수단에서 녹색 프리미엄 저금제 같은 경우 이미 그거는 환경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근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리백은 SK,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지자체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뿐만 아니라 일반용에도 환경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하면서 탄소세랑 탄소부담금 도입을 구체화했는데 이거 역시도 환경비용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반영하냐면 탄소세를 석탄에 매겨버리는, 석탄에 이제 부과를 하면 석탄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서 연료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탄소세 부과를 통해서 전기요금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비용 분리부과가 제외됐다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좀 시장을 잘 모르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대통령 직속기구 국가기후 환경회의에서 이제 두 가지 원칙에 대한 부분들 언급을 했다라는 것들은 환경비용 분리부과도 결과적으로는 다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전도 역시나 좋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건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든 거잖아요.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좀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줄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료비 연동제를 하면 물론 이제 초반에 요금은 낮춘 형태로 되겠지만 부가적인 요금 혜택들을 제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비 연동 시행 자체가 전기요금을 낮춘다라고 보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환경비용이 더해지는 거는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긁어부스럼이잖아요. 전기요금은. 근데 지금 정부가 3년 동안 사실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게 저는 급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게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신재생에 대한 투자를 한전이 유도해야 되는데 한전의 재무구조가 안 좋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정부 재원으로는 신재생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전의 부채 비율이 지금 200%인 걸 감안했을 때 이 이상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현재 수준의 부채 비율 유지하는 정도의 이익 레벨은 갖춰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보면 영업이익으로 6조 7조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익보다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절대 실적 저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된 질문인데요. 최근에 기업에 이제 환경 부담금 많이 이제 좀 전이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시멘트 관련돼서 지방 환경세 추가 신설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배당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시멘트 출하량이 계속 줄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늘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환경세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지금 전체 시멘트 업계에 부과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쌍용양해가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팩트가 크지는 않은 내용이었고요. 근데 여기에 이게 사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는 보류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순환자원 처리시설 하나 투자하면은 한 기 정도 추가 투자하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이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계속 좀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출하량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신규 수주가 늘어난 걸 감안하면 22년, 23년도에 본격적인 물량 증가가 기대되는데 그럼 내년은 공백이냐? 아니라고 보는 게 원래 올해 시멘트 출하량 계획은 4,700만 톤이었고 실제 나온 게 4,5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톤 정도가 일단 이연이 된 거거든요. 그 200만 톤이 내년에 나오면 내년에 최소 4,700만 톤 계획에서 플러스 100에서 200 정도가 더 붙는 거니까 4,800만 톤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인 숫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대우건설은 그 피어 대비 멀티플 절반밖에 안 된다고 좀 강하게 추천하신 말투신데 타겟 프라이스는 현재가에서 업소이 너무 적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좀 낮게 잡으신 거예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뭐 전반적인 건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사실 가장 큰 거는 4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보고 나면 주가가 더 저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물론 저는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쇼크가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워낙 대우가 4분기 때마다 지금 4년 넘게 일회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좀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를 지금 따라잡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더 위로 보기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일단 있으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5,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결정적인 건 그 EV/EBITDA 지금 현재 건설업 평균이 3배 정도입니다. 거기에 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들 반영해서 이제 5,000원으로 계산을 한 거라 이게 약하게 잡았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적정 계산으로 통해서 산출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내년 영업이익이 그 2018년도 최호황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그 폭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 자체 분양 물량 영향이 큰 영향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는 내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적에는 22년, 23년도에 반영이 될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실적 추정에는 따로 계산을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TP 계산에서 따로 밑으로 빼놓은 거고요.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단지 분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18년 분양이 12,000세대였고 19년 21,000세대, 20년 34,000세대 이렇게 큰 폭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 효과가 내년부터 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쌍용양에 추천 잘 하셨는데 대우건설 차트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실적 추정치 상향은 없고 그러니까 사실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단지 밸류에이션 지표만 좀 올린 건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실적을 이렇게 보지만 실제 컨센서스는 5천억대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제가 높게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분기 실적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실적을 시장보다 더 좋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택 부문에 대한 실적 추정을 사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문 사이트별로 하면서 이게 저는 그 부문 실적,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 같고 시장에서 아직 그런 부분들을 좀 미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컨센서스가 올라가면서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 여지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좋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DNC 미디어 발표해 주세요. 네, DNC 미디어 업데이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때 추천드렸던 포인트가 수출이었고, 하반기 때는 이제 저희가 좀 추천을, 안 했던 종목인데, 이제 타이밍이 좀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하나 썼고요. 일단 수출은 좀, 숫자로 말씀드리면 3분기 때 수출이 48억이 나왔는데요. 작년 수출 연간 수출액이 한 분기 만에 다 나온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출을 크게 3가지로만 좀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피코마가 요즘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때 거래액이 1,300억이 나왔고요. QOQ로 40% 이상, YOY로는 250% 성장이 나왔는데 이 피코마 내에서 DNC 미디어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 콘텐츠 프로바이더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미 시장인데요. 북미 시장에서도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좀 느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타파스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인수를 했고요. 40.4% 인수를 했고
PSR 15배 정도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타파스 쪽으로 DNC 미디어 3분기부터 이제 작품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북미 쪽에서도 매출이 기여를 이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 적지는 않았지만 뭐 아직 구조가 안 나와서 카카오 페이지랑 텐센트가 JV를 이제 설립을 했고 텐센트가 유통,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작품을 공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내년도부터는 매출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DNC 미디어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저는 내년도 기대하는 그림 보고 충분히 좀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27배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진짜 매력이 있는 건지. 뭐 DNC 미디어 항상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고요. 뭐 거의 평균적으로는 한 39배, 38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내년에도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4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 거의 없는 구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PSR로 봤을 때도 지금 웹툰 웹소설 업체들은 PSR 12배씩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DNC 미디어는 굉장히 좀 싼 편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하고 IP 확장 스케줄 좀 잡히는 거 게임 말고 또 있나요? 뭐 애니메이션화라든지 뭐 이런 쪽에? 애니메이션은 아마 게임이 나오면서 같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게임은 지금 개발사를 선정하기 좀 앞 단계인데 일단 지금 완결이 되려면 시간이 좀 남아서 아마 내후년 정도 돼야지 게임 개발사 선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틸렉스 발표해 주세요. 네, 유틸렉스 의무공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유틸렉스는 이 T세포 중에 포온비비 항원 발현된 T세포 선별 분리 배양 가능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적절한 펩타이드만 확보되면은 이론적으로 모든 암 치료에 적용 가능하다는 확장성이 최대 강점인 기업입니다. 올해 10월에 이제 미국 대표 T세포 기업인 아이오반스가 이제 리필루셀의 미국 허가 신청을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발표 이후 주가는 일시적으로 급락했지만 SITC에서 LN145 키트루다 병용 중간 결과 공개 후 주가는 쭉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5월 날에도 44.4%로 우수한 모습 보였고요. 미국 내에서 아직까지도 T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EU101 중국 올해 9월 임상 IND 승인 받았고요. 내년 연초에 중국 첫 환자 투여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제 연내에 뭐 미국 쪽 임상 IND 신청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 이제 항체 치료제 쪽 말고 카티 치료제 쪽도 국내 글로벌 일상 IND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파이프라인으로는 T세포 치료제 에피엔티인데요. 사실 에피엔티는 지난해 이제 임상 중단 이후에 올해 2월 1, 2상 다시 재개 후 현재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연초 한 1, 2월쯤에 국내에서 첫 환자 투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현재 진행했던 터티엔티 연구자 임상 결과가 내년 AACR에서 발표할 계획이 있는데 이처럼 이제 내년 다수의 R&D 모멘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T세포 치료제 기업인 유틸렉스에 다시 주목할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산업 발표해 주세요. 예, 중국 데이터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달 자동차 판매는 208만 대로 한 8% 정도 늘어서 지금 6월 이후에는 지금 시장이 계속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동력원별로 보면은 전기차가 한 17만 대 정도 팔려서 138% 늘었고요.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한 8.2%까지 올라와서 뭐 규모 면에서나 비중 면에서나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3페이지 그림 3번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가 올 초부터 이제 모델 3 중국에 런칭하고 판매를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달에 이제 2만 대 이상 지금 월간 판매량이 잡혔고요. 지금 10월 달에 이제 가격이나 효과들이 지금 오더로 인해서 이제 그 딜리버리가 나타난 결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에서 잘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유일하게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쪽이 중국이고, 뭐 여전히 뭐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쪽은 이제 내년도에는 좀 기저효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쪽의 확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은 뭐 과거 대비로는 좀 축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 산업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2차 전지 재료업체들 주가 상승폭이 컸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컸던 기업들은 포스코 케미칼을 포함한 포스코 케미칼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16% 정도 올랐고, 코스모신 소재는 이제 13%, KG 케미칼은 10%, 휘닉스 소재는 29%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콜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주가 상승 과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주가 급등이 나온 배경은 LG와 GM의 합작법인 얼티멈셀 공장에 조단위 때 소재 공급을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때문인데, 지금 합작 공장의 마일스톤을 보면 가동은 22년 1분기 정도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재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재고 일수 자체도 이제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재 공급에는 최소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라고 저희 봅니다. 따라서 소재 공급 모멘텀이 발생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가시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점검이 당분간 이루어지는 동안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업체들의 주가 변동성은 경쟁 소재 업체들 대비 비교적으로 이제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과도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약간 투자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리면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한다는 건데요. 앞서 고정연구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이니켈 양극재 NCMA는 현재 공장 재착공을 했고 2022년 5월과 11월에 각각 29,000톤씩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뉴스에 얘기를 생각해 보면 2023년이 돼야 이제 공급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서 5조 원 규모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급 기관이 얼마나 되냐도 중요하고 그때 가격이라든가 수요가 어떠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림 1, 2번에 포스코 케미칼의 장기 캐파 계획을 그려놨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뭐 장기적으로는 매출액이 양극재 합쳐서 한 15조까지도 갈 거거든요. 2030년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캐파만 있고 수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는 캐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어제의 뉴스는 이 캐파를 채워줄 수요가 좀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그런 뉴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포스코는 2030년까지 2차 전지 양극재를 40만 톤 케미칼이 하는 거고, 음극재를 26만 톤, 그 다음에 리튬을 22만 톤, 니켈을 10만 톤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기준 매출액은 한 23조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관점에서 보면 23조 원은요, 포스코의 현재 연결 매출액이 한 60조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별도 기준 30조니까 그 중에 리튬하고 니켈이 이제 포스코에서 하는 거고 양극재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이 하는 거니까 별도 기준 매출액 30조인데 리튬하고 니켈 합쳐서 매출액이 한 3, 4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가를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